진 글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도 그 앞과 뒤에 유세차 상향을 붙임으로써 제문의 형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이란 게 뭐예요? 바늘이죠. 그 바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살짝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바늘을 의인화시킨 그런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얼마나 바늘을 좋아했으면, 바늘을 사랑했으면 바늘에 대한 제문을 지었을까? 굉장히 독특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지은이는 유씨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큰 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서사, 본사, 결사. 서사 부분에는 이 글을 쓰게 되는 취지입니다. 내가 왜 바늘을 위해 이런 제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서사 부분이 되겠고, 자, 본사로 들어가서는 바늘에 대한 얘기, 나의 정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늘이 어떻게 내게 왔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용했으며, 내가 바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바늘인지, 그것에 대한 행적과 회포를 담은 부분, 즉 크게 얘기하면 바늘과의 나와 인연이 되겠죠. 바늘과 나와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결사 부분으로 가면, 자, 결국 죽은 바늘, 이제 쓸 수 없게 된 바늘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그 다음에 후생에, 나중에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딱 나뉘어지면서 제문의 형식, 자,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인 좀 특징들 살펴보면, 첫째,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랬어요.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죠. 의성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그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주며 또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우리말을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우리말 생생한 느낌. 얘는 하나의 묶음으로, 세트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섬세하고 치밀하고 우아한 필치. 자, 어떻습니까? 여성의 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느껴지는 거 당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장과 영탄. 자, 바늘 가지고 너무 수선 떠는 거 아니냐. 과장된 표현도 굉장히 많고요. 영탄법, 오호통제라, 오호애제라, 뭐뭐하다, 아, 이런 감탄. 자, 이런 과장과 영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애절함과 안타까움, 즉 감정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산문이면서도 3, 4조의 가사체를 곁들여서 운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필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 산문 중에서 고전 수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문이라는 거죠. 자,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운문적인 요소 3, 4조 가사의 형식을 띄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음성상징어 사용한다. 당연히 생생한 느낌, 생동감 느껴진다. 자,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치밀하고 우아한 필치 가지고 있다. 과장과 영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더욱더 고조,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이면서도 불구하고 운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좀 길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제문의 시작 부분이죠. 자, 유세차라는 말의 뜻은 올해의 제사는, 차례는, 이런 뜻이에요. 올해 차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 어떻게 준비되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자, 상투적인 제문의 시작. 모년 모월 모일에, 어떤 해, 어떤 달, 어떤 날에,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을 표기하지는 않고요.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 씨는, 자, 남편을 잃은 여인 모 씨, 자신의 이름도 유 씨 이렇게 밝히지 않고 누구 씨는 두어자 두어자는 아닌데 그게 많죠. 글로써 침자에게 구하니, 침자 바늘이 되겠습니다. 침자에게 구하니, 이미 침자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바늘이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했으니 뭐예요? 바로 의인화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유세차라는 부분하고 의인화라는 것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문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분야의 손 가운데, 자, 인간 중에 아녀자의 손 가운데, 소유물 중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손 가운데 소유물 중에, 소유 중에,
종요로운 것이 종요롭다라는 얘기는 기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자, 여인에게 있어서 바느질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여자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대체 흔한 바이로다. 자, 바늘이 이렇게 부녀자에게 중요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바늘이 워낙에 흔하기 때문이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죠.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내가 슬퍼하는 이유는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자,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정회, 정과 회포 나눠서 그냥 정과 회포, 품은 뜻, 그냥 마음이라고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내 마음이, 바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왜 다른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 왜 바늘이 중요하고 남과 다르게 바늘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오호 통제라,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 슬프다. 아, 무지하게 슬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다, 그렇죠? 슬프게 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결국 매우 슬프다.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 우금은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27년이라. 어우, 대단하죠? 바늘 한 개를 27년 동안 사용한다는 건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부러지기 쉽고 휘기 쉬울 것 같은데 바늘의 성질이 좋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에 조신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 27년이라는 말이 살짝 과장된 표현, 모순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늘을 얻은 것이 27년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그냥 강조되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너와 함께했어.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않으리요. 자, 뭐라 그랬어요? 남들은 바늘에 대해서 별로 귀히 아니 여기지만 나는 이렇게 슬퍼한다 그랬죠.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예가 남과 다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예가 남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로 27년간 너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그냥 쉽게 오랜 시간 함께했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연결하노라. 자, 슬퍼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지만 잠깐 눈물을 거두고 이제 담담하게 내가 글을 쓰겠소. 어떤 글이냐면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 자, 너의 행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행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살아온 삶,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 몸가짐과 품행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몸가짐과 품행. 자, 그러니까 너의 몸가짐과 품행, 너의 뭐 인물됨, 여기서 의인화 됐으니까 인물이라고 합시다. 인물됨 혹은 너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의 모습, 이것을 기술하고 또 그것에 대한 너에 대한 나의 회포, 가슴 속에 있는 마음, 그렇죠? 품은 생각을 총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간략하게 적어서 연결하노라. 연결한다는 얘기는 주군이와 이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저승에 갔으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너를 보낼게,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올해 제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미망인 누구씨가 두어자 글자로 침자 바늘에게 고하는 글이니 인간 아녀자에게 있어서 바늘이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나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고 슬퍼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좀 남과 다릅니다. 너무나 슬프구나. 손 가운데 지닌 지가 너와 함께한 지가 27년이나 됐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슬프고 슬프지만 눈물을 잠깐 거두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품행이 어떤지,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간략하게 적어서 너와 이별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글을 쓰는 취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크게 보면 이어질 내용이 너의 행장, 네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서술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잘 정리하는 방법은 각 단락마다 너의 행장, 바늘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특징 정리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은 결국은 애절하고 슬프고, 그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죠? 아끼는 마음.
요 정도가 들어있을 거라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행장이 어떠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겠고요. 자, 이런 것을 적음으로써 너를 영원히 이별하려고 한다. 물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연전에 몇 해 전에, 몇 해 전이라는 게 27년씩이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 모순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시삼촌께서, 자, 시삼촌이라고 하면 남편의 삼촌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삼촌께서, 시라는 것은 뭐예요? 왜 우리가 여인네들이 결혼하고 나면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댁과 관련된 삼촌이니까 남편의 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물어. 동지상사는 그냥 뭐 동지딸의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는데 그 사신의 우두머리, 낙점, 점을 찍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선택을 받았다. 임금으로부터. 임금이 그러니까 여러 후보 중에 얘가 좋겠어 하고 점 뻥 찍어주면 그 사람이 사신으로 가고 동지 상사가 되는 거죠. 무루와라는 건 여기서 뭐겠습니까? 받들어서. 그런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동지 상사 사신의 우두머리로서 선택을 받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자, 외국 여행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사신으로 갔다가 뭐 했다? 바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쌈이라고 하면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바늘의 세트. 뭐 피륙, 뭐 옷감 이런 것의 단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바늘로 보면 이게 2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24개. 여러 쌍. 그러니까 개수가 꽤 됐겠네요.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 보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 비복들 계집종과 남자종인데 이것도 조금 뭐 이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복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뭐 그러나 뭐 대갓집에는 비복 뭐 종이 있어도 가난한 건 가난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혀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해포라는 것은 1년 남짓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넘거나 적거나 뭐 그러니까 1년 좀 넘은 기간이죠. 그렇다면 27년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느끼게 되네요.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슬프구나. 연분이 비상하여. 연분, 인연, 너와의 인연이 비상, 보통이 아니어서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바늘을 부러뜨렸지만 오직 너 하나를 연구히 보존하니.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면 또 섭섭하도다. 자, 뭐예요? 너와의 인연, 연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연분이 어땠냐면 비상했어요. 비상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예요? 너 하나만큼은 오랫동안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인연은 굉장히 좀 두터운 인연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얻게 되었는지 내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너와의 연분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합니다. 그래서 시삼촌이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다 주셔서 여러 사람 나누어 주고 내가 너를 그중에 택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쓰면서도 너는 부러지지 않더라. 그래서 너와 보통 이상의 인연이라고 나는 생각했으니 너를 잃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단락. 얻은 내력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삼촌께 받았다. 그리고 오래 사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인연은 비상한 인연이다. 그래서 슬픔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너의 행장에 해당되는 것은 시삼촌께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나의 회포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한 인연이기 때문에 슬픔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 별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해석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세요. 나의 신세 방명하여. 방명하다 무슨 뜻이죠?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내 신세가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슬하라는 건 무릎 아래죠. 그러니까 무릎 아래니까 내 무릎 아래, 누구의 무릎 아래? 그러니까 부모나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다 그럴 때 누구의 슬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무릎 아래 한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내게 자식이 없고. 자, 방명하다.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 나는 자식이 없고 인명이 흉하나여. 인간의 그 목숨이 흉하고 모질고 그죠? 질겨서 이런 얘기죠. 일찍 죽지 못하고 웬 명이 이렇게 긴지. 이렇게 외로워 죽겠는데 또 명은 길어. 그래서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또 집안은 가난하여. 침선의 마음을 붙여 바느질의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잇고
자, 뭐예요? 외로운 시름을 무엇을 통해서? 바늘을 통해서, 바느질을 통해서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늘은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녀석. 있고 생애를 도우미, 또 생계, 여기서 생애라는 건 단순히 생애, 나의 생애, 그런 생애보다는 생계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바느질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너와 영원히 이별하니 오호 통지라 아 슬프다.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식도 없어. 그죠? 운명이 굉장히 박해. 근데 이 모진 목숨은 또 죽지도 않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난함 속에서 네가 있어서 위로를 삼고 또 네가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근데 네가 사라졌다는 건 이건 뭔가 누가 시기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바늘의 나에 대한 의미죠. 바늘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난 워낙에 박명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우울한 아이거든. 아줌마거든. 근데 네가 있어서 시름을 잊을 수 있었고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어. 그렇다면 당연히 네가 없어지면 슬픔은 클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도 들어가 볼까요?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떻게? 그렇죠. 불쌍하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미묘한 품질, 작고 기묘한, 묘한 뭐 이런 얘기죠. 뚜렷하지 않고 야릇하고 묘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좋을 때, 좋을 때 좀 야릇한 기분, 그럴 때 우리가 미묘하다는 말을 쓰죠.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자, 너의 행장 중에 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품질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재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품질과 재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물 중에 명물이요. 너는 사물 중에 뛰어난 물품이요.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혁객이요. 자, 민첩하고 날쌘 것은 뭐요? 특별한 재치 쪽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의 재치 어떠냐면 민첩하고 날쌘, 백대의 혁객이요. 수백 대에 걸쳐서 존재했었던 뛰어난 협객, 의협심이 강한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러니까 거침없이 바느질을 해낼 수 있었던 민첩하고 날쌔게 마치 장수처럼 막 그런 멋진 녀석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특별한 재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굳세고 곧기는 이게 품질적인 측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굳세고 곧은 품질은 만고의 충절이라 오랜 시간에 충성스러운 절개를 지키는 녀석과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충신이면 너는 뛰어난 장수와 같은 녀석이었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추호라는 것은 가을에 동물의 털.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동물들이 털갈이를 해요. 그럼 털이 빠지고 새 털이 나오면 그것이 가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추호도 너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 그럼 조금도 아주 적은 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여기선 추호 같은 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늘이 열에 여기 구멍 뻥 뚫리고 열에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불이 이 끝부분이 굉장히 가늘고 날렵하다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렵한 부리는 말을 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뚜렷하는 여기서는 둥그런 이런 뜻이죠. 둥근 너의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하는지라. 능라와 비단의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지. 자, 능라 비단 이건 옷감이에요. 그냥 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껍고 얇은 비단 뭐 비단. 난봉 난조와 봉황입니다. 난조와 봉황. 그러니까 이건 뭐 전설의 새인데요. 전설의 새인데 이거는 뭐 뛰어난 인물이나 혹은 뭐 좋은 친구 혹은 금술 좋은 부부를 얘기할 때 난봉이라고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지. 그 민첩하고 신기한 거 마찬가지 특별한 재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 뭐예요? 바늘 너의 대단함에 대한 예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찬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예찬하느냐? 바늘의 품질과 바늘의 재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죠. 자, 품질은 어떤 품질? 굳세고 곧은 그런 절개를 지키는 녀석. 그 다음에 재치는 어떤 재치? 민첩하고 날래며 민첩하고 신기해서 바느질하는데 거침이 없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네 번째 단락 정리해보면 바늘의 품질과 재치는 명물이요 쟁쟁이기에 아깝고 불쌍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예요. 앞부분에다가 네가 어떤 녀석인지를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슬프고 나는 그래서 아깝고 불쌍하고 나는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등등의 이야기가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호 동제라 또 계속해서 자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그죠?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 슬프다. 자식이 귀하나 자식은 내게 귀하겠지. 그러나 난 자식이 없지만 어쨌거나 귀하다는 건 알아. 귀하나 손에 놓일 때 있고 내 손으로부터 벗어나 시집 장가가고 떠날 수 있어. 비복이 순하나 비복 내 종들이 순한 녀석들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명을 거스를 때도 있나니 너의 미묘한 죄질이 나의 전후의 수응함을 생각하면 수응하다라는 건 뭐예요? 남의 어떤 요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명령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쫓아하니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이건 뭐예요?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좋다. 더 좋다. 이런 비교해 보면 더 좋다. 즉 자식하고 비복보다도 더욱 나은 것이 자식과 비복보다도 더욱 나은 것이 너다 이런 얘기죠. 보다 낫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너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천은으로 집을 하고 천은이라는 것은 하늘의 은이니까 이건 뭐예요? 굉장히 좋은 품질의 은으로 집을 만들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오색 여러 가지 색깔로 파란이라는 건 이거 유약인데요. 도자기 같은 데다가 발라서 구워내서 색깔을 입히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 은으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색 색칠을 하여 유약을 발라 칠하여 이런 얘기네요. 곁구름에 채였으니 곁구름이라는 것은 그 옷에 있는 고름, 작은 고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고리나 혹은 두루마기에 있는 고름입니다. 부녀의 놀이개라. 자, 놀이개는 뭔지 알죠? 여인네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액세서리 같은 것 혹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분의 놀이기라 밥 먹을 적 만져보고 잠잘 적 만져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구릴 때에 겹실을 꿰으니 자 이거 누비다 호다 감치다 박다 공구리다 겹실을 꿰다 자 이거 바느질 용어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뭐 가정가사 실과 뭐 이런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요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복미를 두르는 듯 복미 봉황의 꼬리를 두르고 있는 듯. 자, 어때요? 그 바늘에다가 실을 꿰단 말이죠. 그렇죠? 바늘이 있으면 그 곤용에다가 실을 꿰면 그것이 마치 봉황의 꼬리처럼 뭐 이런 얘기죠. 자, 땀땀이 떠갈 적에 땀땀이 한 바늘 하나하나를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여 꼬리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여 솔솔이 붙여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솔솔이라는 것은 솔기마다 이런 뜻이죠. 솔기마다 이런 뜻입니다. 솔기마다. 자, 그럼 솔기라는 건 뭐냐면 옷과 이부자리를 지을 때, 뭐 옷이나 이부자리를 만들 때 그 두 폭을 이렇게 이 옷감과 이 옷감이 이렇게 마주대고 이렇게 꼬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솔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 솔기마다 솔기를 붙여내매 조화라는 것은 너와 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조화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화가 무궁하다라는 것은 그 결과물이 무궁무진하다, 결과물이 대단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조화를 이룬다 그 조화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신통한 결과, 신통방통한 결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 슬프구나. 자식이 귀하다고 해도 비복이 말지 않는다 해도 네가 최고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줬으니 그건 뭐냐면 은으로 집을 지어 오색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놀이개처럼 달고 다니면서 항상 어루만졌다. 그런 너와 함께 여름과 겨울에 밤낮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참 바느질 하고 난 결과물이 너무나 끝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네가 어떤 녀석들, 어떤 다른 것들보다 뛰어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며 너와 함께한 일들은 너무나 즐거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잘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바늘, 너는 진짜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난 너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너에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자식이 너보다 좋겠니? 종이 너보다 좋겠니?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 평생에 100년 동거하렸더니 오랫동안 함께하려고 했는데 오호해제라 오통제랑 같은 뜻이고요.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십일 술시하면 알죠? 그렇죠?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 밤 시간이 되겠고요.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관대는
관디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모관대 뭐 들어봤을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입는 옷. 근데 옛날에는 관리들이 입는 옷이죠. 관디는 벼슬아치들이 입는 옷. 그 깃을 달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관대를 그 사모관대를 뭐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그 일거리를 가져다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심중간에 무심한 가운데 짝간당 음성 상태가 좋죠. 짝간당 부러지니 깜짝 놀라워라. 무심중간에는 아무 생각 없는 중간에 아야야 마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내는 듯 마음을 막 어우 표현 대단하죠. 마음을 막 그냥 부시라트려. 그죠? 부셔 빻아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머리통을 막 깨지는 듯 이윽토록은 뭐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고유한 우리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참 동안이란 뜻이에요. 한참 동안 기세곤절하다가 기가 막히고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하리럽다 별 도리가 없다 할 일이 없더라 방법이 없더라 이런 얘기겠죠. 편작의 기술로도 편작하면 중국의 참 명의죠. 사람의 그 완전 인간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그 오장육부를 뚫어볼 수 있었다는 뭐 그런 의사인데요. 신술이라는 건 그의 그런 신묘한 기술로도 신기한 기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자, 그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니 동네 장인에게 떼이련들 어찌 능히 떼일son가 동네 바늘 가지고 동네 그 기술자한테 이거 좀 붙여주세요. 그럼 굉장히 그냥 새로 하나 사서 쓰세요 이러겠죠.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내 수족과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었지만 네가 어느 날 무심중간에 딱 부러져서 너는 세상을 마쳤구나. 그래서 나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컸어. 하지만 너를 고칠 수는 없었어. 내 한 팔을 벤 듯 한 다리를 벤 듯 정말 마음이 아팠다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늘의 사망입니다. 바늘의 최후. 자, 무심중간에 부러짐으로써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아깝다 바늘이여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요. 그렇죠. 부러져서 버렸나 보네요. 오 동지라 묻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자, 삼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양이나 횟수를 줄이다. 그러니까 담배를 삼가세요 이런 얘기는 좀 작작 펴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행동거지를 좀 삼가라 이런 얘기는 언행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무지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라. 백인이 유아이사 이건 뭐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인이 유아이사라는 얘기는 그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때 얘기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때에 백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뭐 절친한 사이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도라는 뭐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왕도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백인이 그 왕도를 변호하는 글을 써서 왕도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도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번엔 반대로 왕도를 풀려나게 하려고 했던 그 노력 때문에 백인이 죽을 고비에 당하게 돼요. 근데 왕도는 백인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까맣게가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백인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인은 참 좋은 녀석이고 왕도는 싸가지 없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백인이 죽고 난 후 왕도는 백인의 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글을 보고 나서 한탄을 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백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백인을 죽인 것이다. 근데 사실은 백인을 죽인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백인을 죽인 게 맞죠.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백인이 유아이사라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반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죽인 거다. 그래서 나의 탓,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탓,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고전 작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이별을 했을 때 나의 탓이냐, 님의 탓이냐, 주변의 탓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누구를 하나면 누구를 원망하리요. 능란한 성품과 능수능란 들어봤죠? 솜씨가 익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익숙한 솜씨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능수능란 익숙한 솜씨가 솜씨가 익숙하고 공교한 재질. 이건 뭐 솜씨가 역시 재치 있고 교묘하다. 재치와 교묘한 솜씨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솜씨가 재치 있고 교묘하다.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바라리오. 너 같은 애 어디서 또 만나겠니? 절묘한 의형은 또 그리고 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절묘한 의형. 의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절묘한 너의 모습은 절묘한 너의 모습은 그러니까 몸가짐과 태도인데 그냥 모습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눈 속에 삼삼하고 아른아른거린다는 얘기죠. 잊을 수 없이 눈앞에 아른아른하니 특별한 품재는 심해가 삭막하다. 너의 품재. 품재는 품질과 재능, 재주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성품과 뭐 재질 요 정도. 자, 성품과 재질은 자, 어떻게 보면 이런 한자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되는데요. 근데 문맥적으로 충분히 품재 하면 뭐 재주, 재질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리할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그 정도만 읽으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해가 삭막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쓸쓸하다. 내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하여 동거 함께 지내는 그 정을 다시하여 백년고락과 일시생사 함께 오래오래 산 그 고통과 낙을 즐기며 평생 동안 고통과 낙을 즐기며 또한 일시생사 한때 나고 한때 죽을 것을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상향은 뭐예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뜻으로 이것도 그 구토에 관한 그 상투적인 그 제사 제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애도의 뜻, 그렇죠? 내 잘못이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는 거. 기약이 있다는 거 요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별의 상황에서 요거 문제로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자, 7번째 애도와 만남의 기약, 자책, 안타까움, 만남의 기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바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얻었으며 어떻게 죽었느냐까지의 얘기면서 그 녀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얘기했다면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야기의 시작, 끝에서는 애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글을 반드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글일수록 바로바로 두세 번씩 읽어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성어휘태 확인했었죠. 자꾸 동부러지니 이런 것들, 섬세고 치밀하고 우아한 필치,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감정과 사물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나열 열거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과장과 영탄 느껴졌죠? 그 다음에 3, 4쪽 가사체, 운문적 요소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 사소한 사물에도